여러분, 뙤약볕이 막 미친 듯이 내리쬐는 그 치명적인 사막 한가운데를 걷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상상만 해도 벌써 목이 마르고 막 숨이 턱턱 막히네요. 그렇죠. 마실 물도 턱없이 부족한 이 황량한 곳에서 무려 4톤에 달하는 순은을 짊어지고 묵묵히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톤이요? 와, 진짜 어마어마한 무게네요. 네네. 근데 이게 정말 흥미로운 게 이 엄청난 금속이 무슨 화폐로 쓰려는 것도 아니고요. 적과 싸울 무기를 만들려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텐트 하나를 짓기 위해서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아, 텐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그 기이하고 압도적인 고대 건축 설계도인 거군요. 맞습니다. 이번 깊은 탐구 시간에 다룰 텍스트는 단순히 선이랑 숫자만 적혀 있는 그런 종이가 아니에요. 무려 3,000년 전 그 고대에서 온 극도로 정밀하고 진짜 숨이 막힐 정도로 구체적인 기록이거든요. 사실 이 텍스트가 흔히 성막이라고 불리는 이 이동식 텐트에 대한 기록을 읽을 때 말이죠. 우리는 보통 이걸 약간 종교적인 상징물로만 치부하거나 아니면 좀 지루하고 건조한 고대 매뉴얼처럼 대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솔직히 읽다 보면 좀 졸리기도 하잖아요. 숫자만 계속 나오니까요. 그렇죠. 큐빗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요. 근데 이걸 설계도라는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면요. 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 안에는 치밀하게 계산된 물리학, 재료공학, 그리고 사람의 심리를 통제하는 공간의 위계 질서가 물리적인 형태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고대인들이 남긴 일종의 마스터 클래스급 시스템 엔지니어링 교본이라고 할 수 있죠. 오, 시스템 엔지니어링이요? 정보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느리고 세밀한 고대의 텍스트를 파헤치는 건 여러분께 어쩌면 약간 낯선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데도 좀 생소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이 깊은 탐구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이 아주 오래된 시스템 설계도가 오늘날 비즈니스 구조를 짜거나 지식의 체계를 구축하고 또 조직을 관리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날카로운 통찰력을 주는지 분명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저도 이 텍스트에 숨겨진 철저한 계산과 디테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아하 포인트, 그러니까 깨달음을 줄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빽빽한 고대의 텍스트가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언패킹 해볼까요?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바닥 기초공사부터 시작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땅부터 파고 뼈대를 세우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 텍스트의 구조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가장 깊숙하고 내밀한 공간을 구성하는 천장, 그러니까 안쪽 휘장에서부터 설명을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의아했던 부분이에요. 첫 번째 레이어인 그 열폭의 휘장에 대한 묘사를 보면요. 네네. 사막에 치는 텐트인데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만들라고 막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주 구체적인 지시사항이죠. 일단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딱 생기더라고요. 첫째, 도대체 이 그룹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약간 그 르네상스 그림에 나오는 귀여운 아기 천사 같은 건가요? 아, 그 부분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여기서 말하는 그룹, 즉 체루빔은 방금 말씀하신 그 통통하고 귀여운 아기 천사가 절대 아닙니다. 아, 진짜요? 전 여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전혀 다릅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나 벽화에서 발견되는 날개가 막 여러 개 달리고 사자나 독수리의 형상을 한 굉장히 압도적이고 두려운 수호수에 가깝습니다. 가디언 비스트라고 하죠. 수호수요? 그럼 막 다가가면 찢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접근하는 자에게 엄청난 경외감과 공포를 주는 존재죠. 자, 그럼 왜 이 무시무시한 존재들을 안쪽에 수놓았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텐데요. 네. 밖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텐트 안쪽 지붕에 왜 최고급 맞춤형 실내 장식을 했냐는 거였죠? 이 공간이 단순한 비바람을 피하는 대피소가 아니라 철저하게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리는 곳임을 시각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경비원들을 텐트 천장에 아주 빽빽하게 수놓은 셈이군요. 그렇죠. 하지만 이 휘장에서 진짜로 놀라운 건 그 예술성뿐만이 아닙니다. 수학적인 정밀도가 정말 대단해요. 아, 그 숫자들 나오는 부분요? 네, 텍스트를 보면 모든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완전히 동일하다고 못을 박아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1규빗이 대략 성인 남성의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한 45cm에서 50cm 정도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동일한 크기의 천들을 5개씩 서로 연결해서 두 개의 거대한 덩어리를 만듭니다. 완벽한 5와 5의 대칭을 이루는 거죠. 28규빗이면 길이가 대략 12m가 넘는 거잖아요. 와, 엄청 거대한 천이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더 놀란 건 이 두 개의 거대한 천덩어리를 연결하는 방식이거든요. 아, 고리 부분 말씀이시군요. 네네. 한쪽 휘장 끝에 청색 골을 50개 달고 다른 쪽 휘장 끝에도 50개의 골을 달아서 정확히 마주보게 하라고 적혀 있어요. 아주 정밀한 작업이죠. 그리고 그 100개의 골을 금 갈고리 50개로 딱 꿰어서 하나로 연결하잖아요. 이게 저는 약간 현대 우주선의 도킹 시스템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우주선 도킹이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생각해보세요. 1mm의 고차라도 생기면 그 50개의 고리가 절대 한 번에 다 맞물릴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이 텍스트는 그 50개의 고와 금갈고리가 완벽하게 딱 맞물려 결합하는 순간에 묘사하면서 매우 중요한 한 문장을 딱 던집니다. 그게 뭔가요? 한 성막을 이룰지며 바로 이 문장입니다. 한 성막을 이룰지며 와 뭔가 웅장한데요. 이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이 오차 없는 결합을 통해서 비로소 분리될 수 없는 단일한 유기체가 된다는 선언이에요. 시스템을 설계할 때 각 모듈의 완벽한 호환성이 전체의 완전성을 결정한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단순한 텐트가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이 가동되는 순간이네요.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죠? 안쪽은 이렇게 최고급 실크 정장처럼 아름다운 금 갈고리와 자수로 장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조물이 세워지는 물리적 환경은 거친 모래바람이 불고 일교차가 극심한 아주 척박한 사막이란 말이죠. 그렇죠. 아주 폭력적인 환경이죠. 이 화려한 실크 정장을 입고 폭풍우를 맞으면 그 시스템이 다 박살나지 않을까요? 찢어지고 더러워지고 난리도 아닐 텐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설계도의 시선이 두 번째 레이어, 즉 외부를 향한 덮개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아, 보호막이 등장하는군요. 네, 화려함과 정밀함은 반드시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염소털로 만든 11폭의 휘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염소털이요? 질기고 튼튼하겠네요. 맞습니다. 길이도 30규빗으로 안쪽에 화려한 휘장이 28규빗이었잖아요. 양옆으로 1규빗씩 더 길게 덮어서 아주 철저하게 내부를 감싸도록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죠. 아하, 그러니까 비가 새거나 모래가 들어오지 않게 최고급 정장 위에 아주 질기고 투박한 고어텍스 재킷을 여러 겹 덧입히는 거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11폭이니까 5폭과 6폭을 연결하고 남는 6째 폭의 절반은 텐트 전면에 접어서 들이우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히 빈틈없이 여며버리는 구조군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사용된 부품의 재질이 묘하게 바뀝니다. 눈치채셨군요? 안쪽 레이어를 연결할 때는 금갈고리를 썼잖아요. 그런데 이 염소털 덮개를 연결할 때는 50개의 놋갈고리를 쓰라고 딱 명시되어 있어요. 금에서 놋으로 재료가 변했는데 이건 어떤 기계적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재료의 변화는 곧 기능과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은 부식되지 않고 아름답지만 물리적인 강도 자체는 떨어지잖아요. 그쵸, 물은 금속이니까요. 반면에 놋은 금보다 훨씬 단단하고 외부의 충격이나 거친 날씨를 견뎌내는데 최적화된 합금이죠. 아, 그래서 외부 방어용으로는 놋을 쓴 거군요. 맞습니다. 가장 안쪽의 코어는 금과 화려한 실로 신성함과 고귀함을 상징한다면 바깥쪽은 놋과 질긴 염소털로 실질적인 방어력을 꽉 채우는 겁니다. 와, 진짜 디테일하네요. 게다가 방어벽이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염소털 위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덮고 그 최상단을 다시 해달의 가죽으로 덮으라고 나와요. 네, 그 번역에 따라 돌고래나 오소리 가죽으로도 해석되는 아주 두꺼운 해양 포유류의 가죽이죠. 진짜 현대의 복탑 신소재, 그러니까 컴포지트 머티리얼처럼 겹겹이 층을 쌓아 올리는 거네요. 밖에서 이 텐트를 보는 사람은 그저 투박하고 거무튀튀한 짐승 가죽 덩어리만 보게 될 텐데 그렇죠. 아주 볼품 없어 보이겠죠. 사실 그 안쪽에는 금빛 갈고리랑 수호수들의 정교한 자수가 싹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진짜 소름 돋네요. 외면의 투박함과 내면의 치밀함이 만들어내는 극적인 대비죠. 극한의 환경에서 내부의 본질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고도의 다중 설계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거대한 짐승 가죽과 털실로 이루어진 엄청나게 무겁고 육중한 지붕을 상상하셨을 겁니다. 머릿속에 딱 그려지시죠? 여기서 우리의 호기심이 다시 발동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무거운 다중 덮개를 도대체 어떻게 허공에 띄워놓느냐는 겁니다.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현대식 알루미늄 폴대, 얇은 거 몇 개로는 이 엄청난 무게를 절대 감당하지 못할 텐데요. 어떻게 이 하중을 버티는 건가요? 자, 이제 건축의 기본 역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덮개,
즉 지붕이 완성되었으니 이제 그것을 튼튼하게 떠받칠 뼈대가 필요하겠죠. 뼈대요? 네. 텍스트는 조각목, 즉 사막에서 자라는 아주 단단하고 뒤틀림이 적은 아카시아 나무를 깎아서 거대한 널판을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판 하나의 크기가 길이 10규빗, 너비 1.5규빗이에요. 잠깐만요. 아까 1규빗이 대략 45cm에서 50cm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10규빗이면 높이가 거의 4.5m인데 이거 건물 2층 높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나무 벽인 거죠. 와, 텐트라고 해서 조그마한 안 줄 알았던데 아니었네요. 남쪽과 북쪽에 각각 20개씩, 서쪽 뒤편에 6개, 그리고 모퉁이에 2개, 총 48개의 거대한 나무판들이 직사각형의 성벽처럼 둘러쳐지는 아주 견고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가장 이해가 안 가고 진짜 경악했던 부분이 바로 하부 구조거든요. 아, 받침대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네. 이 4.5m짜리 거대한 널판 아래쪽에 촉을 2개씩 내서 바닥에 끼우게 되어 있는데 그 촉을 딱 잡아주는 받침대의 재질이 무려 은이라는 겁니다. 수는 말이죠. 판 하나당 은 받침이 2개씩 들어가요. 은 받침 하나가 1달란트, 대략 30에서 40kg이라고 치면 전체 은 받침 100개의 무게가 거의 4톤에 육박하거든요. 네,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오죠. 아니 세상에 어느 정신 나간 건축가가 모래밭에 그냥 파묻어버릴 받침대로 그 비싸고 무거운 은을 4톤이나 쏟아 붓습니까? 이동할 때마다 그걸 다 짊어지고 다녀야 하는데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했던 게 이거였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구조공학과 환경의 관계를 철저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이 어디에 세워지는지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막이죠.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밭.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이 절대 아닙니다. 바람에 쉽게 쓸려나가는 사막의 모래 위예요. 게다가 4.5m 높이의 이 거대한 널판들은 사막의 횡평을 정면으로 맞받아내는 거대한 돛과 같습니다. 아, 돛이요? 배에 달린 돛이요? 네, 위에는 무거운 가죽 덮개까지 겹겹이 씌워져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모래바람이 확 불면 그 거대한 가죽 지붕이랑 나무 벽이 풍압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통째로 넘어가겠네요. 정확합니다. 모래지반 위에서 그 엄청난 수직의 벽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으려면 바닥으로 꽉 짓누르는 압도적인 하중이 필수적인 거죠. 와, 대박. 즉, 이 4톤의 은은 사치스러운 장식이 절대 아닙니다. 사막의 폭풍 속에서도 건물을 수직으로 꼿꼿하게 세워두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생존을 위한 닫힌 셈입니다. 닷. 모래바다에 내리는 엄청난 무게의 은낫이군요. 아, 진짜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오프닝에서 사람들이 4톤의 은을 짊어지고 걷는다고 표현하셨던 거네요. 네, 살기 위해 짊어지는 무게인 거죠. 그런데 바닥을 짓누르는 것만으로는 그 나무 판들이 각각 따가워 놀지 않나요? 하나씩 툭툭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널판들을 수평으로 쫙 하나로 묶어주는 디테일이 또 추가됩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띠가 성막의 각 면마다 5개씩 들어가거든요. 아, 가로로 질러주는 거군요. 네, 현대 건축에서 콘크리트 속에 철근을 넣어서 결속력을 높이는 것과 완전히 같은 이치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비치게 하라는 명확한 지시가 있다는 점이죠. 중간을 완전히 관통해서 48개의 판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묶어버리는 거군요. 와, 공학적 설계가 진짜 미쳤네요. 게다가 이 널판들과 띠를 전부 순금으로 싸라고 지시합니다. 무거운 은닷 위에 4.5m짜리 거대한 금빛 벽이 결속력 있게 딱 서 있고 그 위를 4겹의 화려하고 투박한 지붕이 덮고 있는 모습. 이제 구조가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집니다. 상상이 되시죠? 자, 여기까지 아주 튼튼하고 거대한 요새의 외부 하드웨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남잖아요. 어떤 공간이냐는 거죠. 네. 도대체 무엇을 지키기 위해 이토록 엄청난 무게와 재료를 투입해서 요새를 만들었을까요? 텐트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그냥 텅 빈 강당 같은 곳일 리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이제 우리는 하드웨어에서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위계를 나누는지에 대한 소프트웨어, 즉 공간의 심리학으로 넘어가 봅니다. 건물의 내부는 그냥 단일한 공간으로 뻥 뚫려 있지 않습니다. 건축에서 공간을 나눈다는 것은 곧 권력과 질서, 그리고 접근성을 통제하겠다는 명확한 의도거든요. 구획을 짓는 거군요. 네, 설계도는 내부에 두 번째 휘장을 등장시켜서
공간을 아주 엄격하게 둘로 쪼개버립니다. 아까 그 수호수, 그러니까 그룹을 수놓은 그 화려한 휘장이 다시 등장하는 거군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딱 갈라놓는다고요? 맞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분리죠. 자료를 보면 휘장 바깥쪽 성소에는 상과 등잔대가 있고 휘장 안쪽 지성소에는 증거계와 속죄소가 있다고 나오는데요. 이 증거계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철저하게 감춰두는 겁니까? 증거계는 이 전체 시스템의 핵심 코어입니다. 현대적으로 비유하자면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담긴 블랙박스이자 극도로 위험하고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중앙 서버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오, 중앙 서버요. 고대인들에게 이곳은 신의 임재 자체가 머무는, 그러니까 신이 직접 존재하는 곳이었죠. 방사능 물질을 다룰 때 겹겹이 차폐막을 치잖아요. 네네, 위험하니까 꽁꽁 싸매죠. 절대적인 신성함은 그 자체로 인간에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는 물리적 격리망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일종의 철저하게 통제된 VIP 구역, 혹은 최고 등급의 보안 구역이네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정확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텍스트를 읽다가 진짜 또 한 번 소름이 돋았던 공간 연출의 디테일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바깥에서 성소로 들어오는 첫 번째 입구에 문을 가리는 휘장 있잖아요. 거기는 5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받침을 노수로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네, 놋받침 5개죠. 그런데 그 성소를 지나서 가장 안쪽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걸 때는 기둥이 4개로 줄어들고요. 기둥의 받침이 놋에서 아까 그 널판을 지탱하던 비싼 은으로 바뀝니다.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정말 예리하게 보셨네요. 그게 바로 공간이 사람의 심리와 행동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UI,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 설계입니다. 공간의 UI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즉 보안 등급이 높아질수록 기둥의 개수는 5개에서 4개로 줄어듭니다. 이건 들어가는 문이 좁아진다는 뜻이고 사람에게 심리적인 압박감과 긴장감을 주죠. 와, 좁아지는 입구. 그리고 재료의 가치는 놋에서 은으로, 그리고 전체 공간을 감싸는 금으로 급격히 상승합니다. 공간의 위계가 재료로 시각화되는 거죠. 공간 자체가 무언의 규칙을 막 말하고 있는 거네요. 당신은 지금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넓고 평범한 공간을 지나서 철저히 구별된 좁고 높은 공간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걸 신체 감각과 시각적인 재료의 변화로 확 느끼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텍스트에 등장하는 규격이나 재료의 변화는 단 하나도 우연이거나 그냥 장식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아요. 모든 디테일이 명확한 목적성을 띠고 작동하고 있죠. 와, 여기까지 오니까 정말 뇌에 과부하가 올 것 같습니다.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고리 50개, 사막의 바람을 이기는 4톤짜리 음받침, 그리고 철저한 공간의 위계까지. 정말 엄청난 정보량이긴 하죠.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삐딱하고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듭니다. 설계도에 30절을 보면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라는 아주 단호하고 타협 없는 명령이 딱 박혀 있거든요. 네, 아주 핵심적인 문장이죠. 솔직히 제가 이 거대한 텐트를 짓는 수석 건축가나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현장에서 막 일하다 보면 기둥 4개보다는 5개가 비율상 더 예쁜데? 혹은 이쪽 나무는 약간 휘게 깎는 게 더 튼튼하겠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막 떠오를 수 있잖아요. 현장 전문가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왜 본인의 창의성이나 예술적 감각을 단 1%도 더하면 안 되는 겁니까?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만 해라. 이건 결국 고대의 리더가 노동자들을 꼼짝 못하게 통제하고 딴지를 못 걸게 하려고 야, 신이 시켰으니까 그냥 묻지 말고 해 라고 억누르는 핑계 아니었을까요? 아주 현대적이고 날카로운 반론입니다. 실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융통성 없고 숨막히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숨 막히죠, 진짜. 하지만 이 텍스트의 세계관 속에서 산에서 보인 양식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 건축물의 목적은 인간 건축가의 에고를 뽐내거나 창의성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럼 진정한 목적이 뭡니까? 원형의 완벽한 복제입니다.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완벽한 차원, 즉 신적인 질서의 오리지널 데이터가 이미 저 너머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리지널 데이터요? 네, 건축가의 역할은 그 초월적인 완전함을 흙먼지가 날리고 변수가 넘쳐나는 이 물리적인 현실 세계로 오차 없이 완벽하게 다운로드해서 구현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창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완벽한 이데아의 질서를 현실로 번역해내는 작업이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폈던 그 50개의 금 갈고리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현장의 작업자가 창의성을 발휘한답시고 고리의 간격을 임의로 조금 넓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아까 도킹 시스템 같다고 했잖아요. 간격이 안 맞으면 결합이 완전히 어긋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막에 폭풍이 몰아칠 때 결합 부위가 뜯어지면서 텐트는 찢어져 버릴 겁니다. 은 받침의 무게를 무겁다고 줄였다면 바람에 건물이 통째로 무너졌겠죠. 끔찍하네요. 큐빗 하나, 갈고리 하나를 내 마음대로 바꾸는 순간 그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물리적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주적 질서까지 깨트리는 치명적인 버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이 강박적인 디테일들은 노동력을 통제하기 위한 단순한 권력의 수단이 아니라 무결점의 시스템을 물리적 현실로 끌어내기 위한 생존의 문제이자 엄청난 헌신이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진짜 이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쫙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가늘게 꼰 배실과 수호수들의 미세한 짜임새, 그 화려한 안쪽을 거친 모래폭풍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해주는 아주 질긴 짐승의 가죽들. 네. 그리고 사막의 횡풍을 버티며 건물이 쓰러지지 않게 바닥을 꽉 물고 있는 4톤의 무거운 은 받침과 그 금빛 뼈대들. 마지막으로 놋에서 은으로, 은에서 금으로 이어지며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지켜내는 공간의 치밀한 방어막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물리적인 법칙과 상징적인 위계를 가지고 완벽하게 딱 맞물릴 때 비로소 살아 숨쉬는 단 하나의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깊은 탐구의 여정을 슬슬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시스템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려고 합니다. 네, 적용을 해봐야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구조, 여러분이 축적하고 있는 지식의 체계, 혹은 아주 소중하게 가꾸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도 반드시 이런 설계도가 필요할 테니까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환경이 막 요동칠 때 여러분의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중심을 꽉 잡아주는 무거운 은 받침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가장 취약하지만 가장 빛나는 내면의 핵심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겉옷으로 어떤 투박한 가죽 덮개를 겹겹이 두르고 계신가요?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고 싶습니다. 이토록 엄청난 양의 금과 은, 최고급 아카시아 나무, 그리고 정교한 자수와 짐승 가죽으로 이루어진 이 치밀하고 장엄한 구조물이 결국은 한 자리에 영원히 굳어있는 돌건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정착을 위한 게 아니었죠. 필요할 때면 완벽한 순서에 따라 싹 해체하고 다시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가야만 했던 이동식 텐트였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진정한 가치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은 변하지 않는 고정된 장소나 영원한 안주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계속 움직이는 데 있을 수 있죠. 네, 먼지가 날리고 척박한 광야 같은 험난한 현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꿋꿋하게 지키며 무거운 은 닻을 올리고 또 내리는 그 이동과 과정 그 자체의 본질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완벽한 양식을 유지한 채로 나아가는 과정, 참 멋진 의미네요.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삶의 설계도는 여러분을 한 곳에 멈춰 정착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칙을 지키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있습니까? 텐트를 접고 펴는 그 치열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만의 금 갈고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맞물리기를 바라며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칩니다.